안녕하세요. 스프링 캠프 2025 참석자 여러분. 저희는 버추얼 스레드 어디까지 보고 오셨나요를 발표하게 된 정승주,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의 발표는 버추얼 스레드에 대해 기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현업에 적용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깊게 파고들기는 귀찮지만 누가 설명해주면 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성훈이라고 하고요. 공동 발표자인 정승주님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부부 개발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버추얼 스레드 내부 동작들 중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바 인터널 스터디를 하면서 배운 버추얼 스레드의 내부 구현을 공유하고 싶어서 스프링 캠프 발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박성훈님의 아내 정승주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 되게 떨리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버추얼 스레드의 오버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스레드의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 모델을 살펴보면서 블로킹 I/O 환경에서 어떻게 높은 처리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컨티뉴에이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성훈님께서 소켓 I/O의 변천사와 버추얼 스레드의 관계를 중심으로 커널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에 Q&A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버추얼 스레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버추얼 스레드는 자바의 애플리케이션 레벨 스레드로 JDK 21에 공식 도입되었습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JEP 4.25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해당 문서 상단 보시면은 버추얼 스레드의 주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레드 퍼 리퀘스트 스타일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최소한의 코드 변경으로 기존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기존 도구를 활용해 손쉽게 디버깅과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버추얼 스레드는 높은 동시 처리량이 필요한 서버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돕는 기술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생태계에서는 프로퍼티 한 줄만 추가하면 버추얼 스레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직접 만든 스레드 풀은 버추얼 스레드 익스큐터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관점에서 봤으니 이번에는 성능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높은 동시 처리량이 필요한 서버 프로그래밍을 보다 쉽게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블로킹 I/O 처리량이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스프링 MVC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일부러 블로킹을 유반시킨 뒤에 플랫폼 스레드를 사용할 때와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초당 HTTP 처리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플랫폼 스레드 기반 서버를 통해 얻은 최고 초당 처리량은 약 11K였는데 버추얼 스레드로 전환했더니 22K로 무려 100%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죠. 설정 하나 변경으로 이런 처리량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기존 코드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 비동기 코드 수준의 높은 블로킹 I/O 처리량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오늘 이 질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버추얼 스레드의 내부 구현에 숨겨진 비밀을 소개하고 이어서 대표적인 블로킹 I/O이자 서버 프로그래밍에서 빠질 수 없는 소켓 I/O의 변천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버추얼 스레드가 어떻게 높은 동시 처리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버추얼 스레드의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블로킹 IO의 처리량을 높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레드가 중단되거나 재개되기 위해서는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이 필요합니다. 버추얼 스레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버추얼 스레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빠른 실행과 중단 메커니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킹 IO 처리량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버추얼 스레드의 스케줄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가 생성되어 포크 조인 풀에 전달되면 해당 버추얼 스레드는 각 플랫폼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워크 스틸링 큐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스레드는 CPU 코어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JVM의 플랫폼 스레드가 버추얼 스레드를 대신 수행합니다. 각 플랫폼 스레드는 자신의 큐에서 버추얼 스레드를 꺼내 그 내부에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IO나 슬립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플랫폼 스레드는 해당 버추얼 스레드의 실행을 중단하고 큐에 있는 다른 버추얼 스레드를 가져와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중단된 버추얼 스레드는 이벤트가 완료되어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포크 조인 풀에 전달되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추얼 스레드의 스케줄링입니다. 전통적인 OS 스레드의 스케줄링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OS가 아닌 JVM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버추얼 스레드를 수행시키기 위해 플랫폼 스레드는 어떻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걸까요? 버추얼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사실 플랫폼 스레드의 메모리 영역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스레드는 자신만의 스택 영역과 수행할 바이트 코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PC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스레드가 실행할 작업은 힙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플랫폼 스레드가 스케줄된 버추얼 스레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힙에 저장되어 있던 버추얼 스레드의 스택을 자신의 스택 영역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버추얼 스레드가 실행해야 할 바이트 코드의 주소를 자신의 PC 레지스터에 설정합니다. 이러한 메모리 조작을 통해 플랫폼 스레드는 마치 버추얼 스레드인 것처럼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버추얼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메모리 조작을 통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진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은 모두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애플리케이션 레벨이라는 점이 강조되냐면 이게 바로 블로킹 IO 처리량을 높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스레드를 사용할 경우 컨텍스트 스위칭이 커널 레벨에서 이루어지는데 커널 레벨에서는 부가적인 작업들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부가적인 작업들 중 두 개만 보면은 하나는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진입하는 오버헤드가 있고 또 하나는 CPU 코어가 사용하는 캐시의 값을 제로딩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추얼 스레드는 이러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OS 커널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빠르게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버추얼 스레드의 실행 속도는 플랫폼 스레드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컨텍스트 스위칭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를 진행했는데요. 플랫폼 스레드와 버추얼 스레드 각각 컨텍스트 스위칭을 10,000번 수행한 결과 플랫폼 스레드는 약 45ms 정도가 소요된 반면 버추얼 스레드는 22ms 만에 완료되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으로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에도 실행과 중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버추얼 스레드는 스스로 코드를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버추얼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작업을 플랫폼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스레드의 메모리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포크 조인 프렉 큐에 버추얼 스레드를 전달하여 버추얼 스레드는 스케줄링 되고 플랫폼 스레드에 의해 실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버추얼 스레드의 실행이란 플랫폼 스레드가 버추얼 스레드의 작업인 러너블의 run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추얼 스레드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위해 중단된다는 것은 러너블이 실행 도중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실행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너블이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이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펑션과 코루틴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펑션과 코루틴 모두 코드의 재사용성과 구조화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두 개는 실행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펑션은 호출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실행되며 중간에 멈추거나 상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코루틴은 실행 도중 여러 지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실행의 중단과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저희는 러너블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코루틴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자바는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 스택풀 코루틴과 유사한 중단과 재개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티뉴에이션이 자바에서 어떻게 함수의 중단과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건지 간단한 예제 코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3개의 문장을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코드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뭔가 컨티뉴에이션 객체를 만들고 각종 3개의 프린트문을 찍는데 이제 결과를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저희 코드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서 러너블을 가진 컨티뉴에이션 객체가 생성됩니다. 컨티뉴에이션 런이 호출되면 컨티뉴에이션 런에 의해 컨티뉴에이션을 생성할 때 전달된 러너블 내부에 그리팅 함수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헬로우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 그리팅 함수 내에서 컨티뉴에이션 yield 함수를 만나면 yield 함수에 의해 더 이상 함수는 진행되지 않고 이전에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 컨티뉴에이션 런이 실행되던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라인에 의해 버추얼 스레드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다시 컨티뉴에이션 런이 호출되는데요. 앞서 컨티뉴에이션 런을 처음 만났을 때는 컨티뉴에이션이 가진 러너블이 처음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리팅 함수에서 멈췄던 지점인 컨티뉴에이션 yield 다음부터 실행이 재개됩니다. 그러므로 스프링캠프 2025가 출력되며 종료됩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컨티뉴에이션 런이 호출되었을 때 실행 중이던 함수가 중단되고 컨티뉴에이션이 전달된 러너블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컨티뉴에이션 yield를 만나면 또 실행 중이던 함수가 중단되고 이전에 실행하던 컨티뉴에이션 런을 호출한 지점으로 제어가 돌아가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컨티뉴에이션 런이 호출되면 중단됐던 컨티뉴에이션 yield 이후부터 실행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바에서는 컨티뉴에이션을 이용해 함수의 실행, 중단, 재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티뉴에이션은 어떻게 함수의 실행을 중단하고 다시 이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코드를 다시 보면서 컨티뉴에이션의 run과 yield 함수가 호출될 때 스택과 힙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버추얼 스레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메모리 조작을 통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스택에는 메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먼저 쌓입니다. 그 다음 continuation run이 호출되고 이로 인해 러너블인 greeting 함수가 실행됩니다. greeting 함수를 실행되던 도중 continuation yield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 함수가 중단되었는데 중단시키기 위해 스택과 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reeting 함수가 실행되던 중 continuation yield를 만난 스택 모습입니다. 여기서 yield 함수에 의해 continuation run 호출 이후부터 continuation yield까지의 스택 프레임들이 모두 스택 청크라는 객체로 만들어져서 힙에 저장됩니다. 이후 복사된 스택 프레임들은 스택에서 제거돼서 스택에는 자연스럽게 continuation run 호출하던 지점만 남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함수의 실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코드로 돌아가 보면 이로 인해 continuation run으로 복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제 메인 함수가 이어서 실행되고 버추얼 스레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버추얼 스레드가 출력된 후 다시 continuation run이 호출됩니다. 이번에도 스택과 힙의 상태를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힙에는 이전에 저장해둔 greeting 함수가 실행되던 상태가 남아있고 스레드의 스택에는 continuation run 호출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continuation run이 호출되면 힙에 저장된 중단된 함수의 스택 프레임들이 스레드의 스택으로 복원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중단된 함수를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continuation yield 이후에 남아있던 명령어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코드로 돌아가 보면 스택 프레임이 복원되었으므로 yield 이후에 코드가 수행되어서 스프링 캠프 2025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greeting 함수가 재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 continuation 클래스와 관련된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inuation은 내부에 실행할 작업인 런어블을 가지고 있고 함수의 중단과 재개를 위해 스택 청크를 활용해 스택 프레임을 힙에 저장하고 복원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런어블의 실행을 중단하고 다시 이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컨티뉴에이션의 내부 코드를 보면서 방금 설명한 동작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힙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중단된 함수를 재개하는 run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nter special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 함수는 continuation의 실행 상태에 따라 동작이 달라집니다. is started 함수로 현재 continuation이 처음 실행되는지 혹은 이전에 중단된 상태에서 재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처음 실행되는 경우 새로운 스택 청크를 할당하고 필요한 내부 데이터를 초기화하고요. 재개되는 경우에는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장된 스택 상태를 복원합니다. 이 enter special 함수는 네이티브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수를 중단시켰던 continuation의 yield 함수도 살펴보겠습니다. yield 함수 내부를 따라가 보면 결국 doYield라는 네이티브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함수는 continuation의 스택 프레임을 복제하여 힙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함수의 실행 상태가 저장되고 나중에 다시 복원되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continuation을 통해 함수의 중단과 재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원리는 실행 상태를 구성하는 스레드의 스택 프레임을 힙에 복사해 저장함으로써 실행을 중단하고 재개 시에는 이 스택 프레임을 힙에서 다시 복원해서 이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사실 continuation이라는 독립적인 개념과 그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버추얼 스레드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위해
컨티뉴에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다양한 상태를 가지며 이 상태들을 전이시키는 몇 가지 함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상태는 대표적으로 실행, 중단, 재개 상태로 그룹화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 함수를 통해 실행 상태를 만들고, 파크 함수는 실행 중인 버추얼 스레드를 중단 상태로 전이시키며 중단의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언팍은 버추얼 스레드를 재개 상태로 만들고 다시 실행 상태로 스케줄링합니다. 즉 버추얼 스레드 재개의 트리거가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버추얼 스레드의 상태 전이를 담당하는 세 가지 주요 동작인 스타트, 파크, 언파크를 중심으로 버추얼 스레드가 컨티뉴에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코드 레벨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스레드의 생성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하얀 박스 영역인데요.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스케줄러는 JVM 내에서 공유되는 포크 조인 풀입니다. 모든 버추얼 스레드는 이 공용 풀에서 실행됩니다. 초반에 버추얼 스레드 스케줄링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든 버추얼 스레드가 포크 조인 풀에 전달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는 우리가 직전에 학습한 컨티뉴에이션 객체입니다. 버추얼 스레드 작업인 러너블이 바로 이 컨티뉴에이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컨티뉴에이션이 러너블을 가지고 있던 이 관계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버추얼 스레드로 확장하면 버추얼 스레드가 컨티뉴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버추얼 스레드의 작업인 러너블이 컨티뉴에이션을 통해 관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run continuation은 버추얼 스레드의 작업인 러너블을 수행하는 러너블입니다. 이게 말이 좀 웃긴데 다음에 나오는 run continuation 코드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run continuation이 포크 조인 풀에 서브밋됩니다. 그럼 이제 버추얼 스레드를 시작하는 스타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의 스타트에 일부 코드를 떼어온 것입니다. 스타트에서 submit run continuation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함수 내부를 따라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un continuation 러너블을 스케줄러에 등록하는 로직이 나옵니다. 이렇게 run continuation이 등록되면 언젠가 플랫폼 스레드가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버추얼 스레드의 러너블을 실행시키는 러너블인 run continuation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un continuation의 코드는 좀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현재 플랫폼 스레드와 버추얼 스레드를 마운트합니다. 여기서 마운트는 메모리를 조작하는 건 아니고 버추얼 스레드와 플랫폼 스레드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운트가 완료되면 continuation run이 호출됩니다. 예제 코드로 학습했듯이 continuation run이 불리면 버추얼 스레드에 할당된 작업이 실행될 것입니다.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이제 모두 아시죠? 아까 continuation에서 학습한 그 코드입니다. 처음 시작이라면 초기화, 재개되는 경우라면 힙에서 스택 프레임이 복원돼서 이전에 멈췄던 지점부터 작업이 이어서 실행될 것입니다. 앞서 버추얼 스레드를 실행하는 스타트 과정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실행을 중단시키는 파크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크 함수 내부를 보면 yield continuation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이런 코드가 등장하고 continuation yield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로 또 따라서 들어가 보면 앞서 continuation 개념을 설명할 때 보셨던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 함수에 의해 continuation run 이후부터 yield까지의 스택 프레임이 힙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후 흐름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함수의 제어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제어는 다시 continuation run을 호출한 지점, 즉 finally 블록으로 돌아가고 finally 구문을 수행합니다.
앞에서 컨티뉴에이션 예제 코드에서 좀 학습하긴 했지만 이렇게 코드의 제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색하시죠? 어색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일들을 수행하는 컨티뉴에이션의 흐름이고 오른쪽은 버추얼 스레드의 run continuation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두 일드가 실행되면 실행 흐름은 버추얼 스레드 run continuation의 continuation run으로 복귀한 뒤 그 다음 줄부터 이어집니다. 이때 스택의 상태를 함께 보면 두 일드가 실행됐을 때 continuation run 이후부터 두 일드까지 스택 프레임이 힙에 저장되고 스택에서 제거되므로 continuation run 다음 코드인 finally 블록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일드 이후 그 밑에 라인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continuation run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라인인 finally 구문이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추얼 스레드의 재개를 트리거하는 unpack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unpack은 구조상 매우 단순합니다. 앞서 스타트에서 보셨듯이 submit run continuation을 통해 run continuation이라는 런어블을 스케줄러에 등록했었죠. unpack도 똑같습니다. 그냥 다시 스케줄러에 이 런어블 run continuation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버추얼 스레드가 수행할 작업을 컨티뉴에이션을 통해 어떻게 실행하고 중단하고 재개하는지 코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버추얼 스레드 파트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컨티뉴에이션과 실행할 런어블을 가진 인스턴스일 뿐입니다. 버추얼 스레드의 실행이라 함은 fork join 풀에 run continuation이라는 런어블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런어블은 continuation run을 호출해 버추얼 스레드의 작업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pack와 unpack 함수를 통해 버추얼 스레드는 내부적으로 continuation을 이용하여 작업의 실행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버추얼 스레드의 내부 동작 원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블로킹 I/O 처리량을 올려준다는 관점에서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추얼 스레드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빠르게 실행되고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소켓 I/O에서 발생하는 블로킹은 커널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커널 영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구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JVM 내부의 개념이고 커널은 이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커널은 오로지 OS 스레드만을 알고 제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커널에서 블로킹 I/O가 발생하면 OS 스레드 자체를 블록시켜 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OS 스레드의 블로킹은 버추얼 스레드의 런어블을 수행시키는 플랫폼 스레드를 연쇄적으로 블로킹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만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빠르다고 했는데 어차피 블로킹 I/O가 발생했을 때 블록되어 버린다면 빠르게 동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제 좀 명확해졌습니다. 커널 레벨에서 블로킹 되는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제 소켓 I/O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자바는 이 커널 수준의 블로킹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블로킹 I/O의 처리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 성우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바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켓의 주요 구현이 C++ 네이티브에서 자바 코드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블로킹으로 동작하는 소켓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NIO 소켓 인플리라는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구현된 자바 소켓 구현체와 관련된 클래스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풋, 아웃풋 스트림, 파일 디스크립터, 네이티브 디스패처,
폴러 같은 여러 클래스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실 때 자바의 소켓이나 서버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이용했던 소켓들은 많은 기능을 소켓 인플리라는 클래스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위임받는 소켓 인플리를 상속한 기본 추상 클래스로 abstract plain 소켓이 있고요. 이것이 대부분의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읽기 쓰기 연산은 이 abstract plain 소켓이 반환하는 소켓 input output 스트림을 이용해 일어나는데요. 이 스트림들이 블러킹 소켓에 대해서 네이티브 I/O를 호출하여 커널 모드 진입 및 블러킹을 유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JDK 13 이전 소켓은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블러킹 문제를 해결한 NIO 소켓 인플리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JDK 13에 추가되었고요. 소켓 인플리의 기본 구현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소켓을 위한 주요 동작 구현들이 자바 코드로 옮겨졌습니다. 내부의 코드를 보면 I/O를 위한 설정과 흐름 제어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추얼 스레드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블러킹 소켓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는 JDK 13에 처음 추가되었고 이후에 여러 동작의 변경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버추얼 스레드가 추가된 JDK 21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JDK 13 이전의 코드가 만들어내는 연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블러킹 소켓을 이용하던 당시의 읽기, 쓰기, 연산 흐름입니다. 연산이 요청되면 시스템 콜을 통해 블러킹 소켓에 대해서 네이티브 I/O를 수행하게 되고요. 커널 영역에서 I/O를 하며 블러킹이 발생하고 I/O가 끝나면 블러킹이 해제되면서 읽기, 쓰기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인 NIO 소켓 인플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쓰기, 연산이 수행되면 논블러킹 소켓에 대해서 시스템 콜을 통해 커널 모드에서 I/O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 I/O는 논블러킹으로 수행이 되고 즉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환된 결과에는 연산의 수행 여부나 제시도 필요 여부가 존재하고요. 연산이 수행되었다면 읽기 쓰기를 종료하고 아니라면 소켓의 읽기 쓰기 준비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연산을 수행하던 버추얼 스레드의 실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켓의 읽기 쓰기가 준비가 되면 그 소켓의 버추얼 스레드의 실행을 재개하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시킵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떤 클래스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NIO 소켓 인플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OS 소켓 자원 관리를 위임받는 파일 디스크립터, 논블러킹 소켓 네이티브 I/O를 위임받는 네이티브 디스패처, I/O를 NIO 소켓 인플리에게 다시 위임하는 인풋 아웃풋 스트림들, 소켓을 감시하는 폴러, 마지막으로 폴러와 NIO 소켓 인플리에 의해 실행 중단되는 버추얼 스레드가 존재합니다. 먼저 파일 디스크립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OS의 소켓 자원을 파일 디스크립터 타입으로 다룹니다. 우리 설명에서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OS의 소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디스패처도 살펴볼게요. 네이티브 디스패처는 네이티브 I/O를 호출하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는 소켓에 대해서 네이티브 I/O를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소켓 디스패처 클래스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클래스에는 읽기, 쓰기 API가 존재하고요. 호출하게 되면은 JVM의 네이티브 C++ 코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켓 구현은 논블러킹 소켓을 이용한다고 했죠. 논블러킹 소켓이라는 것은
OS의 소켓이 논블러킹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의 함수에 블러킹 값을 false로 전달하게 되면 파일 디스크립터에 해당하는 OS 소켓은 블러킹을 유발하지 않는 논블러킹 소켓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켓 구현체인 NIO 소켓 인플리는 버추얼 스레드에서 핸들링하는 소켓은 언제나 논블러킹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논블러킹 소켓에 대한 읽기 쓰기 연산은 언제나 블러킹 되지 않고 결과가 반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 결과값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값과 그 값의 의미 그리고 연산을 재시도해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산을 시도했을 때 양수값이 반환되었다면 그것은 기존 소켓과 동일하게 해당 길이의 바이트만큼 읽기 쓰기 연산이 수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산이 수행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시도할 필요가 없겠죠. EOF를 의미하는 -1도 기존과 동일하게 소켓 연결 종료를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재시도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2, -3은 다릅니다. 아직 소켓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콜 중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연산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값들이 반환되면 IO를 다시 수행하는 코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번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NIO 소켓 인플리의 write 함수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코드를 보실 때 FD는 파일 디스크립터로서 OS 소켓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켓을 논블러킹 소켓으로 설정하고 두 번째로 일단 쓰기 연산을 수행해 봅니다. 그러면 변수 n에 그 쓰기 결과가 즉시 반환되게 되는데요. 이 값이 재시도가 필요한 값인지 OK to retry 함수에서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시도가 필요하다면 while문 안쪽의 코드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while문 안쪽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은 파크 함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함수는 내부에서 많은 것들을 수행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소켓에 대해서 쓰기 준비 감시를 등록하는 것이고요. 이 코드를 수행하던 버추얼 스레드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 코드를 수행하던 버추얼 스레드는 중단되어서 더 이상 이 코드의 실행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켓이 쓰기 준비, 미래의 소켓의 쓰기 준비가 되면은 이 버추얼 스레드는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파크 함수의 다음 라인부터 코드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드는 다시 한번 쓰기를 시도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롭게 수행한 쓰기 결과값을 확인합니다. 재시도가 필요 없는 값이라면 그 값을 반환해서 쓰기 함수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코드로 보니 흐름이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이번에는 흐름도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기, 쓰기 연산이 시작되면 논블러킹 소켓에 대해 네이티브 IO를 먼저 호출하고요. 커널 영역은 논블러킹 IO를 수행한 후 결과를 반환합니다. 반환값이 정수라면 연산을 완료시키고요. 재시도가 필요한 값이라면 소켓의 쓰기 준비를 감시하게 하고 버추얼 스레드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켓의 쓰기가 준비되면 버추얼 스레드를 다시 깨워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소켓의 읽기 쓰기 준비 상태를 감시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버추얼 스레드를 깨워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폴러입니다. 이 폴러가 소켓을 감시하고 그 소켓의 버추얼 스레드를 중단시켰다가 소켓이 준비되면 다시금 버추얼 스레드를 깨워서 나머지 코드를 수행시키는 것이죠. 이 폴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러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 추상 클래스를 각 OS별로 소켓 상태를 감지하는 클래스들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각 구체 클래스들은 셀렉터 API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폴러는 객체 생성 시 별도의 플랫폼 스레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스레드가 무한 루프를 수행하면서 준비된 소켓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면 그 소켓의 버추얼 스레드를 언파크하여 다시 실행 재개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폴러는 내부 멤버 변수로 소켓과 버추얼 스레드의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IO 소켓 인플리가 이 폴러에게 소켓의 감시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행동 외에도 폴러는 감시 요청을 받은 소켓의 버추얼 스레드를 파크 함수로 중단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소켓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읽기 쓰기 연산을 시도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재시도를 하라는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폴러는 읽기를 감시하는 폴러 객체와 쓰기를 감시하는 폴러 객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앞서서 폴러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고 셀렉터 API라는 것을 이용하는 구체 클래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셀렉터 API는 자신에게 등록된 소켓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API들이 있습니다. 이 API를 이용해서 소켓의 준비 상태를 감시하고 언파크로 준비된 소켓의 버추얼 스레드를 다시 실행시키는 거죠. 이건 OS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S별로 셀렉터 API의 구현체는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켓 IO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켓 구현은 NIO 소켓 인플리에 의해 논블로킹 소켓으로 설정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제어됩니다. 네이티브 IO는 네이티브 디스패처에 의해 처리되고요. 소켓이 논블로킹 소켓이기 때문에 IO 처리 과정에서 커널에서도 블로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산이 재시도가 필요한 경우 폴러가 소켓을 감시하고 소켓의 버추얼 스레드를 중단시켰다가 소켓이 준비되면 재개시킴으로써 버추얼 스레드를 이용하여 논블로킹 수준의 처리량을 가진 블로킹 IO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컨티뉴에이션을 이용해 플랫폼 스레드의 메모리를 조작하여 플랫폼 스레드가 자신의 러너블을 실행 중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버추얼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버추얼 스레드는 스케줄링과 컨텍스트 스위칭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집니다. 플랫폼 스레드는 커널 모드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커널 모드는 진입 비용과 CPU 캐시 리로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소켓은 논블로킹 소켓과 버추얼 스레드의 실행 중단을 이용해서 커널 레벨에서 블로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특징들 때문에 동기 코드 스타일로도 비동기 코드 수준의 처리량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발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게 잘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보너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추얼 스레드가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에서 블로킹 IO 같은 이유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면은 피닝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플랫폼 스레드까지 멈춰버리는 이슈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버추얼 스레드의 도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JDK24에서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추얼 스레드를 도입하는데 이제 고민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자바 인터널 스터디 함께 진행하는 네이버의 김민규 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